묻은 이름 권형욱 평론집. 한국식 가지 않은 길. 백석은 죽기 전까지 시를 썼다. 2012년 3월 15일 북한 주민 7명이 월남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들이 오전 5시 55분 전마선 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 해상으로 넘어왔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들이 손을 흔들며 귀신 의사를 표시해 접안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 달간 남아 경위와 귀순 동기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은 후 3달간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마치고 2012년 7월 서울과 수원, 철원 등에 정착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서 시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리정구의 아들 리평중 씨 65의 소지품 가운데 백석의 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 목금이 발견되었다. 리 씨는 이 글이 백석의 작품이라고 증언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백석은 1963년 9월 양강도 삼수군 관평리에서 자강도 동신군 동창리로 옮겨왔으며 여기서 1995년 향년 88세를 기로 생을 마쳤다. 리 씨의 아버지가 장례를 책임졌으며 이 가정에서 수십 편의 시가 적힌 갱지 묶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시들에는 1959년부터 1976년까지 창작 연월일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빗물에 젖어 글씨가 지워진 것, 찢어져 일부만 남은 것, 종이가 맛부터 앞면만 남은 것들이 많았다. 평소 백석의 시를 흠모하던 리정구 씨는 급한 마음에 눈에 띄는 대로 이 원고들을 수습해서 가져왔다. 리 씨가 사망한 이후 리평중 씨는 원룸을 결심했으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노트를 폼에 지니게 된 것이라 했다. 분난 이후 북에서 백석의 활동은 미미하다. 시와 시평의 번역소설과 아동문학 관련 평론가 동시를 모두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다. 평양에서 러시아 소설의 번역과 창작에 몰두하던 백석은 1959년 1월 삼수군에 있는 국영 협동조합 축산반에 배치되어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성이 약한 것으로 지목받아 지방의 생산 현장으로 하방된 것이다. 1959년 이후 북한 문단은 사회주의적 강령에 따른 목적성의 축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경직화되기 시작했다. 백석의 시가 품은 서정의 부르주아적 감상으로 공동체의 삶을 노래한 세목이 복고주의적 회상으로 우리말에 대한 자의식이 지식인의 현학 취미로 비판받았으리라는 추측은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백석은 1959년에 7편, 1960년에 2편, 1961년에 3편의 시를 발표한 후에 일체의 작품 활동을 금지당했다. 시인에게 이것은 문학적인 사망 선고에 해당한다. 물론 해방기까지의 활동만으로도 백석의 시는 찬란하게 빛난다. 하지만 해방 때의 그의 나이 겨우 34살 시인으로도 자연인으로도 가장 절정의 성취를 거둘 나이다. 그가 모든 활동을 금지당하고 타의에 의해 절필을 강요당해야 했던 나이가 겨우 50살, 사회와 역사를 품게 거두고 언어와 귀신을 자유자재로 부를 수 있게 될 나이다. 그는 바로 그 일을 했다. 어느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냉혹한 사실 앞에서도 그는 시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그 무시무시한 고독과 절망에 그는 찢어지기 쉬운 갱지 수십 장으로 맞섰다. 그 시들이 수십 년의 망각과 철조망을 넘어 우리에게 왔다. 해방 후 북한 문학의 전개 과정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에서 백석이 발표한 시 역시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강령을 편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시인 백석의 언어와 마음을 짐작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공산주의 공동체가 그러져 있으나 그것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다. 간념과 당해가 뒤섞인 가짜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공산주의의 천재, 이 땅을 경의로 휩싸고 이 땅을 희망으로 흐뭇해 하고 이 땅을 신념으로 가득 채우고 이 땅을 영광으로 빛내며 이 땅의 모든 설계를 비약시키는 나. 나는 공산주의 자랑이며 시위, 공산주의 힘의 지혜에, 공산주의 용기에 의지해. 제3 인공위성 부분 문학신문 1958 5월 22. 그리고 타가소에서 돌아온 갓난 것들도 둘레둘레 돌려놓은 공동식탁 위에 한없이 아름다운 공산주의의 노을이 비낀다. 동식당 부분 조선문학 1959 6월. 나도 이 아침 축복받는 어린 것을 바라보며 당과 조국의 은혜 속에 태어난 이 어린 생명이 당과 조국의 은혜 속에 길고 탈없는 한평생을 누리기와 그 한평생이 당과 조국을 기쁘게 하는 한평생이 되기를 비노라. 축복 부분 조선문학 1959 6월. 혁명의 거리에 솟는 탑이여 이 탑을 불러 인민영웅의 탑이란다. 조국 강산에 향기로운 이름 남기고 천만결의 사랑 속에 영생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부르고 부를 인민영웅의 탑이란다.
탑이 서는 거리 부분 조선문학 1961 12월 이것이 이미 죽은 말들의 무의미한 배열이자 선동과 선전의 정치학이다. 시인 백석의 언어와 그 언어를 부리던 결의의 마술사는 그때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해야 옳다. 북방에서나 조당에서 같은 시가 보여주던 현실 인식은 당대의 우리 시가 가닿을 수 있는 한 극점에 있었다. 그 정신이 단번에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저런 시들을 발표하던 무렵의 백석은 속으로 이런 시를 쓰고 있었다. 새로 발견된 목품 가운데 든 시 1960이다.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온 집안에 개비린내가 난다. 협동조합 패들이 손을 비비며 뒷산에서 개를 잡았다. 날고지를 벌인 덕에 우리들은 헛간에 죽치고 두레방석 위에 둘러앉았다. 동물 한 말 가운데에는 개와 중톳을 나누는 것과 새우젓과 아가미젓을 같이 찍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으나 벌써 연일에째 비가 쏟아져 담배도 배고파도 바닥난 주머니. 이럴 때에는 술이 얼근이 오르는 것과 국수내기 마작이라도 있으면 고향이겠거니 생각한다. 지우산으로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텅 빈 공사장에 올라가 본다. 물구경 나온 아낙네들은 우릴 피해 녹슨 트랙터 뒤에 가숨고 그 6월에 아들을 잃은 밥집 할머니가 그느슥하게 앉아 비를 맞는 장마철 서는 바람기 여는 여편네 걱정을 하고 박은 끝내 못 사준 딸년에 대대한 그 양말 타령을 늘어놓는다. 장마 전문. 앞에 시들이 거짓 공동체를 말한다면 이 시에는 실제의 공동체가 있다. 함께 개를 나누는 식구로서의 공동체 말이다. 담배도 배고파도 바닥난 주머니가 암시하듯 이미 바닥을 친 생기가 있고 술과 마작을 밝히는 산골 사람들의 안쓰러운 오락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내외하는 남녀 간의 유별함이 있고 마누라의 바람기 걱정과 어린 딸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는 장마로 표상되는 어두운 시대가 있다. 어쩌면 백성은 그 자신에게 가해진 탄압을 통해 당대의 삶을 통찰했을지도 모르겠다. 시는 가장 아픈 말, 삶 자체를 번역되는 지극한 말을 통해서 한 시대의 한 삶을 되살려 놓는다. 그것은 그대로 통짜의 말, 일물일어의 말이다. 시인의 입을 틀어막고 거짓 소리를 노궁이처럼 틀어댄다고 해서 그의 눈을 지우고 가짜 스크린을 펼친다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지는 않는다. 백석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형상화하는데 늘 최선을 다했으며 그로써 새로운 세상이 그 삶의 긍정 위에서만 도래한다는 것을 예언했다. 순정한 서정 시인으로서의 백석의 면모는 통영이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같은 시에서 이미 순결하게 드러난 바 있다. 먹을 것을 통해 한 공동체와 공동체를 엮는 사랑의 원리를 상기한 다음 시에서도 백석의 감각은 탁월했다. 새 묶음 가운데 발견된 시 1969년이다. 나는 자강도 양강도 사람들과 같이 묵집에 앉았다. 묵을 들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글쎄 버림받은 것도 아닌데 모두 허젓하기만 하다.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한가하고 게으른가. 아니라면 목숨이라든가 일생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오리고 깊은 마음들은 얼마나 그윽한가. 나도 묵을 먹으면서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다. 묵의 서늘함과 더 없는 살의 매끄러움과 떫고 쓸쓸한 뒷맛과 그리고 아슬아슬한 그 수소질에서 나는 어니 바로 새 악시가 곱기도 한 것 같은 것을 생각하고 묵 앞에서 아득하니 슬픈 것을 생각한다. 사랑은 늘 이보다 더 조심스럽지만 사랑은 늘 이보다 위태롭지만 그리하여 나주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에 나는 그만 상 위에 미끄러져 깨져버린 묵에서 지난 어느 사랑의 눈빛을 보는 것이다. 묵집의 표정은 그리하여 모두 허젓하기만 하다. 묵집에서 후반부가 찢겨져 나가서 땡땡땡으로 처리했으나 시의 분위기를 보아 전원은 완결되었다고 보아도 좋겠다. 이언 후반부의 저 놀라운 감각은 이 시기 백색의 총기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시인은 묵의 차가움, 매끄러움, 떫은맛 그리고 수저질을 하다가 기어이 바닥에 쏟고야 마는 운명에서 다량을 통찰해냈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두 제가끔 자기 사랑의 운명의 골몰에서 저렇게 허젓한 것이다. 지난 어느 사랑의 눈빛에서 내가 들은 마산 객주집의 어린 딸이나 아름다운 나타샤의 눈빛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허젓한 사람들이 모인 묵집이야말로 가난하지만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시기의 사랑 시들은 대체로 회상과 연민을 기본 정조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인으로서 늙어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연민과 지나간 사랑에 대한 상념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다. 1971년에 쓴 시다. 염전이 있던 곳 빛을 얻으러 나눠놨다. 빛이 안 되어가는 탓에 소음밭도 나도 모도 춥다. 나는 60살 늦가을 평상에
손깍지 벽에 하고 누워서 바다로 가는 길의 끝에다 비스듬히 눈을 준다. 시리고 길쭉한 바람이 옛날 노래가 적힌 악보를 넘기고 있다. 바다로 가는 길 따라가던 갈대마른 꽃들, 역강을 받아 한 번 더 피어있다. 쇠리쉐시하다. 소금 창고가 있던 곳 나주볕이 갯벌 위에 수은처럼 굴러다닌다. 썩시만이 깊다. 북북 서진하는 기러기떼를 세어보는데 젖은 눈에서 눈물 떨어진다.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염전이 있는 곳 나는 60살 옛날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이었다. 소금 찬 거 전문. 백석이 붙인 주의에 의하면 이 시는 1972년 11월 17일 황해도의 한 염전에 들렀던 체험을 실어 쓴 것으로 보인다. 폐염전과 벌어진 소금창고, 늦가을 낮주볕, 저녁 햇살과 늙은 몸에 대한 상념이 얽혀 있으되 정갈하고 단정함이 아름답다. 한순종한 서정이 저 자신의 아득한 끝을 미리 당겨서 배경으로 펼쳐두었고 거기서 북북 서진하는 기러기들과 같은 운명을 통찰해내었다. 이 시의 눈물은 거기서 정연된 순도 높은 소금 결정에 해당한다. 특히 마지막 두 행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은 한국 시사의 작은 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시집 사슴 1936이 그렇던 시인이 자신이 사는 작은 공동체를 세계 전체의 모습으로 전사한 시편도 덜어있다. 짧은 서경 속에 사람살이의 애환과 풍경을 동시에 버무려 넣는 솜씨는 다음 시 1970에서 확인된다. 역시 묶음 가운데 든 시다. 아픈 이를 끝내 놓친 젊은 여자의 흐느낌이 들리는 나무다. 처음 맺히는 열매는 거친 풀밭에 묶인 소의 둥근 눈알을 닮아갔다. 후일에는 기구하게 폭삭이 익었다. 뜯게 조박이 날리다 말다 하였다. 미역 오리같이 말라서 귤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천이의 하나다. 나는 본 적 없는 천이를 떠올리며 도토리 범벅같이 울었다. 윗집에 살던 어름한 형도 이 나무를 참 좋아했다. 숫기 없는 나도 이 나무를 좋아했다. 바라보면 참외가 많아지는 나무다. 불경처럼 서러워지는 나무다. 마을로 내려오면 사람들 살아가는 게 별반 이 나무와 다르지 않았다. 개의 복숭아 나무. 백석의 나무들은 제각각의 사람이다. 나무 이름이 전부 고유명사다. 개의 복숭아 나무는 젊은 여자의 흐느낌을 품은 나무다. 분홍빛의 여리고 슬픈 꽃잎이 그렇다. 열매는 소의 둥근 눈알을 닮았다. 배꼽 암술대에 길게 뻗은 모양의 영락없는 소의 눈썹이다. 폭삭 익고 나면 잔털 많은 열매가 뜯게 조각, 뜯어진 헝겊조각처럼 지저분하고 기구하다. 어린 나는 항구의 천이가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천이 생각에 도토리 범벅처럼 되어온다. 그 울음에는 늙은 나의 회상이 첨가되어 있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참외가 많아지는 나무. 불경처럼 서러운 나무다. 백성은 오랜 산골 생활을 통해서 하나의 풍경이 하나의 사연임을 하나의 고독이 하나의 세계를 가꿔가는 것임을 체득하는 것 듯하다. 당시의 삶을 증언하는 것으로는 먹거리에 대한 편애도 있다. 역시 사슴 시절의 연장이다. 시묶음 가운데 이런 게 있다. 1973년 작품이다. 외할머니가 살점을 납작납작하니 먹기 좋게 썰어 말리고 있다. 내 입안에 이파리처럼 가지런하니 슬프다. 쇠뜨랑볕이 살점 위에 단마루가를 편편히 뿌리고 있다. 아랫마을에서는 후사가 없어 애기무당이 50년째 애기무당이다. 몸에 남은 물기를 꼭 차버리고 이래만에 외할머니는 꼬들꼬들해졌다. 그의 가을 나는 외갓집 들쥐고방에서 귀뚜라미가 되어 글썽글썽 울었다. 두부에 숨이 드는 것처럼 소리가 안으로 익었다. 무말랭이. 뒷부분이 물에 젖어 판도 깔 수 없는 행이 쭉 이어진다. 저 내면의 울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드러나지 않아서 유감이지만 이 부분만으로도 절창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말랭이 말라가는 과정이 산촌의 생계가 쪼그라드는 과정에 빗대어졌다. 1972년이면 백숙이 62살일 때이므로 외할머니가 생존해 있을 리 없다. 사슴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화자를 내세워 회상과 현실을 겹쳐놓는 방법을 쓴 셈이다. 애기무당의 후사가 없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사회의 실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귀뚜라미 같은데 울음은 안으로만 삭혀야 했다. 안으로 오는 울음과 우피라고서 쓰는 시는 서로가 서로의 은유가 되었으리라. 남원에서 백석은 오랫동안 금지된 이름이었다. 1987년 해금될 때까지 백석이란 이름과 그의 시는 멸실해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남한 위정자들의 저 무지몽매한 금제는 가장 아름다운 모국어를 구사했던 근대 최고의 시인을 절필로 몰아간 북한 위정자들의 폐악과 상벽을 이룬다. 그러나 울음은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고 사랑은 자물쇠로 채워 넣어도 담을 넘는다.
나만의 시인들 가운데 백석 바로 아래 세대 시인들은 아버지 세대가 전해준 백석을 몰래 읽고 탐닉했고 1980년 이후 세대 시인들은 해금된 백석에 열광했다. 백석시의 부활은 그러므로 예정된 것이었다. 이제 각주에 들어가야 할 말을 여기에 쓴다. 백석은 죽지 않았다. 그는 북에 남아 모든 억압과 금지를 뚫고서도 시를 썼다. 혹은 그의 시를 사랑하는 수많은 시인들의 시 속에서 그는 되살아났다. 두 문장은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말이다. 그는 절필을 강요당했으나 절필하지 않았다.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백석은 죽기 전까지 시를 썼다. 아니 죽은 후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까지도. 2011년. 박인하는 1968년에 죽었다. 박인하는 1926년에 태어나 1968년에 죽었다. 그보다 5살 연상이었던 김수영과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김수영 1921년생 1945년 시 묘정의 노래와 공자의 생활란을 발표한 이후 1968년 사망할 때까지 한국의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양대 진영을 공히 대표했던 시인 죽은 후에 더 유명해져서 동년배들의 질시와 후배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는 시인, 반면 박인하는 모더니즘의 계보에 선 것을 알려졌으나 그 성과는 미미했으며 최근 리얼리즘을 실천한 시인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나 경문 비슷한 시를 몇 편 남겼을 뿐이다. 게다가 감상적이고 설익은 이국 취향은 스노비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다. 오랫동안 박인하는 경멸받기 위해서만 불리는 이름이었다. 사장이 이렇게 된 데에는 김수영의 단언이 큰 역할을 했다. 나는 이날을 가장 경멸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그처럼 재주가 없고 그처럼 시인으로서의 소양이 없고 그처럼 경박하고 그처럼 값싼 유행의 숭배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죽었을 때도 나는 장례식에 일부러 가지 않았다. 인환, 너는 왜 이런 신문 기사만큼도 못한 것을 시라고 쓰고 갔다지? 이 유치한 말빨도 서지 않는 후기. 어떤 사람들은 너의 목마 숙녀를 너의 가장 근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 눈에는 목마도 숙녀도 낡은 말이다. 내가 이것을 쓰기 20년 전에 벌써 무수히 써먹은 낡은 말들이다. 언정이 다 뭐냐? 베코니아가 다 뭐시며 아포롱이 다 뭐냐? 김수영 박인환. 이것이 김수영의 본심 전부였다면 우리는 김수영의 글 가운데 이 글만큼 성격인 글도 드물다고 말해야 한다. 김수영은 수많은 논쟁을 벌였고 그때마다 격렬하게 싸웠지만 적어도 불가참시하는 글을 쓰지는 않았다. 경멸, 재수, 재주 없음, 소양 없음, 경박함, 값싼 유행의 숭배자 같은 비판은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니와 그의 시에 대한 비판은 그가 낡은 말들을 썼다는 언급 외에는 없다. 반드시 그럴까? 버지니아 울프와 베고니아와 아폴로는 낡은 말들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감상적인 새거 취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경멸이나 분노는 외면당한 사람의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바로 다음 단락에서 김수영은 그 감정에 관해 말했다. 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초현실주의 시를 한 번 쓰던 사람이 거기에서 개종에 나오게 되면 그 전에 그가 쓴 초현실주의 시는 모두 무효게 된다는 의미의 말이었다. 그 말을 듣고 프로이트를 읽어보지도 않고 모더니스트들을 추종하기에 바빴던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을 너의 그 말을 해석하려고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후 내가 죽기 얼마 전까지도 나는 너의 그런 종류의 수많은 시건의 피해에서 벗어나려고 너를 증오했다. 내가 6.25 이후에 포로 수용소에 다녀와서 너를 만나고 내가 쓴 무슨 글인가에서 말이 되지 않는 무슨 낱말인가를 지적했을 때 너는 선뜻 나에게 이런 말로 반격을 가했다. 이건 내가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있을 때 새로 생긴 말이야. 김수영은 박인환에게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어쩌면 박인환에 대한 경멸은 그가 박인환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면 공표하는 의뢰였을지도 모른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인한을 만나면 인한을 죽이고 이상한 낱말을 지적받고 보인 박인환의 반응. 이건 내가 포롱수용소 안에 있을 때 새로 생긴 말이야. 단순한 새거 취향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문법과 규칙의 바깥에서 시를 제작하려고 했던 박인환의 열망이 재담의 형식으로 표출된 것일 수도 있다. 김수영은 이 글을 다음과 같이 맺는다. 너는 지금 내가 이런 글을 너에 대해 쓴다고 해서 내가 무담석으로 안고 간 너의 선시집을 교정해 내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정해 가지고 나올 수 있다 해도 교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본 일이 없다고 도리어 나는 핀잔을 줄 것이다. 야 이 수영아, 훌륭한 시 많이 써서 부지런히 성공해라 하고 빵꾸 웃으면서 그 기다란 상하 파이프를 카크 더 그라스처럼 피어물 것이다. 이것은 경멸이 아니라 찬탄이다. 죽은 그를 불러내어 기어이 다정한 말 한마디를 하게 만드는 김수영의 진심은 무엇일까? 경멸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이난의 핀잔이 필요했던 것을 아니까. 그 핀잔이 그를 부지런히 쓰게 만들었다고 죽은 이난이 산 수영이가 여전히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박인하는 1946년에 거리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왔다. 당시엔 공식적인 등단 제도가 없었으므로 발표가 곧 등단의 시대였다. 김수영의 묘정의 노래, 공자의 생활란이 그 전에 발표되었다. 수영의 나이 25세 때 김수영이 박인환에게 20여 편의 시를 보냈고 그 가운데 인환이 묘정의 노래를 골라 예술부락에 발표했다. 김수영은 묘정의 노래가 예술부락에 실려지지만 않았더라도 묘정의 노래가 아닌 다른 작품이 예술부락에 실려지거나 묘정의 노래가 예술부락이 아닌 다른 잡지에 실려졌더라도 나는 그 당시에 인환으로부터 좀 더 낡았다는 수호는 덜 받았을 것이다 생각되고 나중에 생각하면 바보 같은 콤플렉스 때문에 시달림도 좀 덜 받았으리라고 말한다. 김수영 연극하다가 시로 전향 서두에서 인용한 글에서 20년 후에 낡았다는 비판을 김수영이 박인환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데 주목하자 25살에 김수영이 20살에 박인환에게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토로하는 셈이다. 박인환은 당시를 보아서도 가능성으로 최고로 평가받는 천재 시인이었다. 그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으므로 첫 시의 성취에 관해서 상세히 논할 일은 못 된다. 김수영도 자신의 첫 작품인 공자의 생활란을 급작스럽게 조제남조한 희약가시 같은 작품, 같은 글이라고 폄훼해버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전혀 다른 시 몇 편이 된다. 예컨대 1946년에 쓰인 이런 시. 거북이처럼 괴로운 세월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일찍이 의복을 빼앗긴 토민, 태양 없는 날에 너의 사랑이 백인의 고무원에서 소영처럼 곱게 시들어졌다. 민족의 운명이 크메르신의 영광과 함께 사는 앙코르와트의 나라, 월남인민군. 멀리 이 땅에서도 들려오는 너희들의 항쟁의 종소리, 박인한 남풍 부분. 이것은 신동엽이 갈 길을 10여 년 이상 앞서간 것이다. 신동엽의 외세를 배격한 중립국이라는 이상을 꿈꾸었다면 박인하는 버마시아 민중들의 연대라는 이상을 꿈꾸었다. 1964년 이후에 베트남전 참전으로 나라 전체가 급격한 이데올로기 강풍에 휩쓸려 들어간 점을 생각하면 무려 18년 전에 올바른 역사적 전망을 이야기한 시가 우리 땅에 있었던 셈이다.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1948의 오 약소 민족, 우리와 같은 식민지 인도네시아 6,073만인 중 한 사람도 빛나는 납십자성은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구절이 있다. 이 선명한 격포는 선동적이고 격정적이다. 한편으로 그는 폐허의식이 두드러진 시편들도 지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허물어지는 정적과 초연의 도시 그 암흑 속으로 명상과 또다시 오지 않을 영원한 내일로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유형의 애인처럼 손잡기 위하여 이미 소멸된 청춘의 반역을 회상하면서 회의와 불안만이 다정스러운 모멸의 오늘을 살아나간다. 아, 최후로 이 성자의 세계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회화 속의 나녀와 회상도 고뇌도 이제는 망령에게 판 철없는 시인, 나의 눈 감지 못한 단순한 상태의 시체일 것이다. 박인한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부분. 화양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의 어둠, 내일이 기약되지 않은 정적, 청춘을 지불하고 얻은 회의와 불안, 그리고 그림 속에 벌거벗은 여자와 시체와 같은 젊은 시인, 이 목록들에는 전쟁의 참화로 피폐해진 외면과 내면이 고르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센티멘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절망인도 아니다. 황폐한 외계와 성스러운 내면을 잇는 것이 회화 속의 나녀와 시체로 비유된 젊은 시인이어서다. 스스로는 시체에 견주는 저 젊은이의 의식은 순결한 것이지만 꼭 그만큼 무력한 것이기도 하다. 그는 그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폐허를 살았다. 이 두 방향 가운데 어느 쪽으로도 그의 시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박인하는 전자의 시들을 몇 편 지었으나 곧 그만두었다. 후자의 시들을 지속적으로 지었으나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적셨을 뿐인데 그렇게 1956년이 지나갔다. 박인환이 가장 비판을 받는 지점은 감상성이고 그 감상성의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 그의 댄디의식이다. 이동하는 박인환의 일화들을 예로 든 후에 이렇게 비난했다. 도대체 험프리 보가트의 머리 모양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진피주 하이볼 조니 워커 따위를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것이 어째서 우리의 수치인가? 장콕도의 시시껄절한 재담 한마디에 왜 우리가 흥분해야 하는가? 홈스펀과 바바리아 머플러가 무슨 말라비틀어진 것인가? 이런 따위에 열이 올라서 소리치고 흥분하고 탄식하는 인간이란 속물치고도 아예 구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악성 질환에 걸린 속물이 아닐 수 없다. 이동화 박인환 평전. 정당한 비판이다. 하지만 이 비판이 박인환의 시에 적용되어야 할 까닭은 없다. 시인의 삶이 반드시 시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김수영은 그토록 많은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는 데는 대단히 인색했으며 신동엽은 그토록 절절한 사랑 시들을 써두고도 아내를 대하는 데에는 무척이나 가부장적이었다고 한다. 그러니 박인환의 댄디 취향을 박인환 씨의 속물성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물어보자. 박인환의 센티멘탈리즘은 나쁜 것인가? 감상은 인간을 유약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감상은 격렬한 현실 부정의 정신을 주동해 내기도 한다. 누가 울음에 타는 끝을 보아라. 온산을 불지르는 진달래 철쭉꽃 같은 슬픔에 내 넋에 타는 불을 보아라. 슬픔도 그렇게 타며 움직이는 슬픔만 알아. 깃발처럼 천년풍에 헐벗은 깃발처럼 지금도 살아 펄럭이는 슬픔만 않겠다. 굳은 장맛비 내리는 날 여간방에서 애를 안듯이 움직이는 슬픔만 안겠다. 움직이지 않는 것, 숨쉬지 않는 것, 죽어버린 것, 너희는 내 애인이 아니다. 죽은 슬픔아, 한숨처럼 꺼지는 슬픔아, 내 이속만 차리고 얼른 등 돌리는 배반의 애인아.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어디 갔었느냐, 있었느냐. 내가 못 잔 놈들한테 조롱당할 때, 그들이 침뱉고 어리에 가시면류가 씌어 저장거리에 세울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손바닥과 발등에 대문 박힐 때 구경꾼들 틈에 끼어있던 너희들이 과연 내 애인이냐? 찢긴 내 넋을 감싸 안을 애인이냐? 감옥에서 창자가 나오도록 맞아 밤잠 이르지 못할 때 너희들은 편안한 침상에서 잘도 잤다. 아, 죽은 슬픈 배반의 애인 환양연아, 너흰 내 애인이 아니다. 슬픔도 움직이는 슬픔만 와라. 내 넋 속에 들어와 꿈틀거리고 발버둥칠 살 슬픔만 와라. 장석주 슬픔 전문.